안녕하십니까. 채권 추심에 관해서 불편한 진실을 가감없이 알려드리는 얼굴 없는 아재 오라입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지금 9월 중순인데요. 최고 기온이 36도, 37도까지 올라갑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날씨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요, 사실 스피노자가 처음 한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전에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서가 일기장에 쓴 글을 스피노자가 인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그 뜻은요,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자기는 자기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겠다 그겁니다. 저도 오늘 정말 덥고 아무것도 하기 싫지만요, 내가 오늘 뭘 하나 하겠다는 계획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업로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본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드릴 이야기는요, 가압류입니다. 가압류. 자, 가압류가 뭔지, 그리고 가압류 실제 기능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가압류에 대해서 자세히 천천히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압류의 가짜는 무슨 가짜일까요? 가압류의 가짜는 임시 가짜입니다. 임시가. 임시적인 압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가압류에 대응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번압류라고 합니다. 번압류라고 하는데요, 번압류에서 번은 통상 뺍니다. 그냥 압류입니다. 압류. 근데 압류와 가압류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글자 한 글자 차이 납니다. 예? 앞에 가짜가 붙었냐 안 붙었냐 그 차이입니다. 자, 농담이었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압류는 임시적인 압류입니다. 그냥 번압류 또는 압류는요, 말 그대로 번압류입니다. 이 차이는 뭐냐면요, 내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 권한이 있을 때에는 가압류 절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압류 들어가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내가 소재기를 해서 확정된 판결문이 있다, 아니면은 채무자가 공정증서를 작성해 줬다, 뭐 이런 집행 권한이 있다 하면요, 가압류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요, 상대방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바로 강제경매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고요. 상대방이 뭐 농협은행, 주거래은행이 농협은행인 것을 내가 알고 있다 하면 농협은행에 예금압류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거는 내가 집행 권한, 쉽게 이해해서 판결문이라고 그냥 할게요. 판결문을, 확정된 판결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자, 내가 집행 권한이 없습니다. 인제 집행 권한을 뭐 득하기 위해서 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소송행위입니다. 소송행위. 내가 돈 빌려주고 못 받아서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합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하면요, 대여금 청구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법원에서는 채무자한테 소장 부분을 등기 우편으로 보내주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내가 알기로 채무자 소유의 집이 있어요.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소송 과정, 소송이요, 짧으면 6개월이지만요, 길어지면요, 서로 반박을 하고 재반박을 하고 이렇게 절차가 길어지면 1년도 더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근데 내가 재판 중에, 쉽게 이야기해서 재판하고 있는 도중에 유일한 재산이 그 집 하나, 아파트 하나 있는데 그 집을 제3자한테 처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내가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소송을 진행하는데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그 집을 처분 못하게 어떤 조치를 취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판결을 받아서 그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 집행을 해서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가압류는 임시 가짜입니다. 임시가. 내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의 처분을 못하게끔 압류를 해 놓는 겁니다. 자, 제가 집이었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게 집이다, 뭐 시골의 땅이다, 임야다, 이러게 되면요 부동산 가압류가 되는 거고요. 아, 내가 알아봤더니 이 사람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건 없는데,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서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는데 식당에 대한 임차 보증금은 상가 임차 보증금이 있는 게 확실하다. 그러면 거기 임차 보증금에다가 하는 거는 채권 가압류가 되는 겁니다. 가압류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부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쉽죠. 부동산은 토지 위에 정착이 되어 있는, 부동산의 뜻은요 움직일 수가 없는 동사입니다. 토지 위에 정착이 돼 있어요. 그거는 아무리 뭐 헤라클레스가 와도요 뛰어가지고 어디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이고요. 동사는요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유체동산이라고 합니다. 형체가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유체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채권 가압류는요 다들 그냥 채권이에요. 채권. 예를 들어서 채권 가압류도요 세부적으로 나누면 여러 가지로 나눠집니다. 제가 말씀드린 어디 상가 보증금이 있어요. 채무자가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상가 보증금을 주고 상가를 임차를 했을 거 아닙니까. 자, 임차 보증금 했다 하면은 상가 보증금에 대한 채권 가압류가 되는 거고요. 또 채무자가 공사업자예요. 건설업자입니다. 그래서 하청인데 원청의 일을 받아서 하청으로 일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어요. 나는 그 채무자한테 건축 자재를 납품했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채무자가 어떤 현장에 어떤 원청이 하는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알아요. 자, 그러면은 그럴 때는 공사대금에 대해서 원청을 제3채무자로 정해서 채권 가압류를 하는 겁니다. 공사대금이에요. 자, 근데요. 자, 채권 가압류는요 공사대금에 따도 할 수가 있고요, 상가 보증금에 따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은행에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에 채권 가압류를 넣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자, 부동산에도 할 수 있고 채권 가압류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크게 분류해서 보증금에 따도 할 수가 있고, 또 공사대금에 따도 할 수가 있고, 뭐 은행 예금에 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없어요. 다 없는데 채무자가 현재 뭐 어디에서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고 있어요. 식당을 실제 현재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 거기 사업장이 채무자가 대표자로 돼 있는 사업장이고요. 그러면 최소한 유체동산 가압류는 할 수가 있습니다. 식당에 가면 예를 들어서 테이블, 의자 있을 거 아닙니까? 주방에 냉장고 있겠죠. 기본적으로 식기세척기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에어컨 뭐 막 각종 이런 식당 영업을 위해서 필요한 설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체동산 가압류를 또 마지막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압류에는 크게 부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가 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가압류를 어떻게 하느냐? 자, 가압류는요 법원에요 채무자가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요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가압류 신청서만 제출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가압류 담당 판사는요 가압류 신청에 들어오면요 대부분 가압류 재판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요, 가압류의 주 목적이요 신속성 또 은밀성입니다. 일반 재판하고 가압류 재판하고는 틀려요. 일반 재판은 소장을 원고가 법원에 제출하면 소장 부본을 피고한테 보내주고 서로 답변서, 준비서면 이렇게 서로 자기 주장이나 반박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서면을 통해서 법원에 제출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변론 기일이 지정이 되고, 변론을 통해서 판결 선고가 이루어지고, 판결이 피고한테 송달된 이후에 14일의 항소 기간이 지나면 그때 확정된 판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가압류는요 당사자를요 가압류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으로 나눕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채권자가 있고요,
가압류를 신청한 사람은 채권자입니다. 상대방은 채무자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요. 가압류 재판부에서는요, 당사자, 채권자, 채무자를요, 불러다가 신문하지 않습니다. 가압류 신청한 채권자의 진술, 채권자가 내가 채무자 누구한테 받을 돈이 얼마 있고 그 입증으로 차용 증서가 있고 뭐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있고 녹취가 있다든지 뭐 이런 증거를 제출하면서요 가압류를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데요. 가압류 그 끝만 신청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본안의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대여금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근데 이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지금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됐든 예금이 됐든 뭐가 됐든 이거의 처분을 못하게끔 해달라 그겁니다. 그러면은 판사는요, 자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는 그런 소재기 증명도 같이 집어넣어 줍니다. 가압류 신청서에요. 그러면 판사가 이제 서류 검토를 해봅니다. 서류 검토를 해보는데, 자, 판사가 이렇게 또 보정명령을 통해서요,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가압류가 필요한지 소명하고, 이 재산 말고 다른 실익 있는 재산 유무가 있는지 그런 거 소명해라. 그거 보정명령요, 담당 판사 마음입니다. 판사가 판단했을 때, 야, 이거 가압류에 이게 필요성이 있냐, 없냐, 이거 판단하는데요. 봤더니, 뭐, 이게 좀 그렇다 하면은 보정명령 내려가지고요 증거를 많이 제출하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판사 재량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정명령이 오면 채권자들은 이제 보증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에. 그러면 최종적으로 판사가 그 보정 어떤 내용 다 확인하고요. 다음 가압류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무조건 담보 제공 명령을 내립니다. 담보 제공 명령은 뭐냐? 자, 제가 말씀드렸죠. 가압류 재판과 일반 재판의 차이점은 가압류 재판은 채권자, 채무자, 당사자 간을 당사자의 어떤 신문이나 변론 이런 절차가 없습니다. 채권자의 일방 주장만을 근거로 가압류 담당 판사가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채권 채무 관계가 이미 소멸됐습니다. 변제를 통해서 소멸이 됐던 허위의 채권자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아니면 착오에 빠져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 자, 가압류 담당 판사가 채권자의 신청만 보고 신청 서류만 보고 그것만 검토해가지고 가압류 결정을 무분별하게 막 내린다고 해보십시오. 근데 사실은 그 채권이 이미 소멸됐거나 채권이 없는 거거나 이런 경우에 나중에 채무자가 있게 될 경제적인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해줍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 담당 판사는요, 가압류 결정을 내리기 전에요, 채무자를 위해서 채권자한테 담보 제공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 담보 제공 명령이 내가 예를 들어서 채권자고요, 내가 대여금 청구 소송을 했고요, 이 채권 1,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대여금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근데 채무자 어떤 부동산에다가 부동산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알고 있었어요, 기존에. 그랬기 때문에 가압류 신청을 하는 거겠죠. 가압류 신청을 할 때 법원에서 내가 제출한 서류를 다 보고 담당 판사가 뭐 가압류를 해주겠는데 채무자를 위해서 담보조로 400만 원을 공탁하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얼마를 공탁하게끔 하느냐, 그것도 판사 재량입니다. 채권자가 자기가 받을 돈 있다는 걸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많이 제공하고, 채무자의 어떤 지금 현재 채무자가 예를 들어서 신용 불량자가 됐다든지 뭐가 됐다든지 이런 증거를 많이 판사를 납득시킬 수 있을 만큼 많이 제출하면요, 예를 들어서 담보 제공 명령을 내리는데 담보로 공탁하라는 금액이 줄어드는 거고요. 그런 게
없다. 판사가 이거는 조금 애매하다. 그러면 보정명령 여러 번 내립니다. 보정명령 한 번 내리는 게 아니고요. 두 번, 세 번. 이거는 판사 재량이에요. 이렇게 내리고요. 나중에 담보 제공 명령도 뭐 가압류 금액이 1,000만 원인데 800만 원 담보로 공탁하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특히 예금은요. 예금을 가압류하는 경우에는요. 무조건 현금 공탁이 수반됩니다. 수반되면서 공탁 비율도요. 경우에 따라서는 100% 공탁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1,000만 원 받을 거 있는데 은행에 가압류를 하겠다 하면은 담보자로 1,000만 원을 공탁하라고 판사가 명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판사 재량이에요. 내가 뭐 부당하다고 항의하고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판사 고유의 재량의 판사 일이기 때문에요. 판사가 하라 그러면은 공탁하라 그러면 해야 돼요. 하기 싫으면은 공탁 안 하면 돼요. 가압류 결정 안 나요. 그러면 자 내가 그러면요. 내가 채무자한테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을 판사가 납득할 수 있게끔 다 이제 증거 서류를 많이 사전에 작업을 해서 충분히 판사를 납득시킬 수 있어야지만이 담보 제공 명령이 내려오는데 무조건 담보 제공 명령 내려오는데 그 공탁을 하라는 금액이 10% 20%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것도 현금 공탁이 아니고요 전자적인 보증 정확한 명칭은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쉽게 이야기해서요. 서울보증보험증권에요. 보증서를 끊어가지고 그걸로 전자로 제출할 수 있게끔 다 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갑자기 그 보증명령에 나와 있는 그 문구를 생각해 보려니까는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여러분도 나이 먹으면 다 그랬습니다. 저도 예전에 진짜 똑똑했습니다. 한번 보면 딱 기억했는데요. 요즘은 이제 그렇습니다. 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다 여기 가압류 결정문은요. 제3채무자가 있습니다. 내가 채권자다 하면 나한테 돈 빌려간 사람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예를 들어서 거래하는 은행에 압류를 한다. 은행 예금에 압류를 한다. 그러면 제3채무자는 그 해당 은행장입니다. 농협은행 은행장은 아니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은행이 제3채무자가 됐는데 통상적으로 대표자가 누군지가 이제 거기에 기재될 뿐이죠. 사실은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거기는 법인이기 때문에요. 법인의 대표자가 제3채무자가 아닌 거고요. 법인이기 때문에 그 농협은행이면 농협은행, 국민은행이면 국민은행 이런 식으로 거기가 제3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채권 가압류의 경우에는 대부분 제3채무자가 대부분이 아니고 100%다 제3채무자가 지정이 됩니다. 왜냐? 채권 자체가 그렇습니다.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것은요. 채무자가 제3채무자한테 받을 그런 관계가 있다고 말하기가 그러니까는 예금 같으면은 예금 뭐 출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정상적인 경우에 임차인 같으면 임대인한테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공사대금 같은 하청업체가 원청한테 공사대금 청구권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일했던 하청 공사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채권 가압류에는 반드시 제3채무자가 명시가 됩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가압류는요 달라요. 부동산 가압류는요 법원에서요 담보 제공 명령 내리고 채권자가 이행을 하면요 바로 거기서 전자로 등기소로 여기 부동산 가압류하라고 명령을 내려줍니다. 그러면은 등기소에서는요 제3채무자가 필요가 없어요. 등기소에서 법원 결정으로 나온 거 바로 기입이 됩니다. 부동산 가압류 해가지고 청구 금액 얼마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이렇게 기재가 됩니다. 자, 유체동산은 또 달라요. 유체동산은요 말 그대로 어떤 움직일 수 있는 동산이다 그랬어요. 유체동산에는요 가압류를 집행을 하려고 하면요 예를 들어서 냉장고다 할게요. 이 냉장고는 압류가 됐다는 표식을 붙여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움직일 수 있는 건데 그런 표식도 없다 그러면은 그냥 모르는 사람들끼리 팔아볼 수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다른 데로 이동시켜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유체동산 가압류는요, 반드시 그 결정이 판사가 가압류 결정을 내리면요, 2주 이내에 집행까지 완료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판사가 가압류 결정을 딱 내렸다. 그러면은 그거 결정 가지고 바로 그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집행관 사무실로 가야 됩니다. 거기서 강제집행 신청서 작성하고요. 그러면 법원 그 집행관 사무실에서는 집행비용 예납을 하라고 합니다. 그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그 거리로 해서 여비를 또 계산하고 막 그런 게 이제 집행관 사무실마다 다 자기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얼마를 신한은행에 납부해라. 그러게 이제 집행비용 예납이 나오면요, 그 돈을 납부하면요, 그게 이제 신한은행에서 그게 전자로 또 통지가 됩니다. 집행관 사무실에. 그러면 집행관 사무실에서는 이제 담당자, 집행관 사무실도 다 이제 구역마다 담당자가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행관이 현장에 가서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가압류를 실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야지 유체동산 가압류도 끝나는 거예요. 자,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하는 거는 결정문을 바로 등기소로 보내줘가지고 등기소에서 가압류 등기를 기입하는 걸로 끝납니다. 자, 근데 채권 가압류는 제3채무자한테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이 돼야 돼요. 그래야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송달이 안 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무조건 100% 송달이 되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체동산 가압류는요, 결정문이 나오면 그걸 다시 또 집행관 사무실에다가 접수를 시켜가지고 강제집행 신청서 써가지고 접수를 시켜줘서 그 집행관 사무실에 실제 강제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가압류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